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물체는 우주를 시속 43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4분도 차에 걸리지 않으며 미국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데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행성 표면에서 이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며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여행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데는 6천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동안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공학, 돈, 의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본질에 짜여진 장벽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안에는 아주 깊은 함정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한 인간의 생애가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면서도 수십 년만 나이 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평생 동안 우주를 얼마나 멀리 여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물체는 시속 43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파커 태양 탐사선에게 돌아갑니다. 이 우주선은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선으로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태양에 접근하며 비행하는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그 속도는 강력한 엔진 힘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중력 낙하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파커가 태양을 향해 돌진할 때마다 중력은 점점 더 빠르게 끌어당기며 고도를 속도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돌이 깊은 우물에 떨어질 때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속도에서 지구의 거리는 거의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25초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잠깐의 눈 깜박임으로도 대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는 극단적인 움직임입니다. 총알보다 빠르고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유성을 훨씬 능가하며 살아있는 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속도는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서는 광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43만 킬로미터에서도 파커 태양 탐사선은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추리까지 도달하는데 6,6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별은 4.24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주적 기준으로는 거의 이웃집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벽화에 처음 그림을 그리던 시점부터 시작된 여정이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별들 사이를 조용히 떠돌 동안 한 문명은 일어나서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규모에 대한 첫 번째 충격입니다. 속도는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중요성을 잃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달리는 말의 속도였습니다. 이 한계는 수만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기차는 대륙을 가로질렀고 비행기는 바다를 건넜으며 로켓은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1세기 만에 인류는 육지를 기어 다니던 것에서 우주로 기계를 내던지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직선적인 진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드러나며 산을 오를수록 그것이 산맥의 첫 번째 능선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어떤 진전도 거의 의미가 없음을 이해하려면 한평생이 움직임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파커 태양 탐사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잠깐 2500도 이상의 온도를 무시하고 방사선, 열, 진공, 가속도를 견딜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말입니다. 80년 동안, 즉 긴 인간의 삶과 비슷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최대 속도로 달린다면 약 3조 마일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글로 쓰면 엄청나게 느껴지고 12개의 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무한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그 거리는 겨우 0.09 광년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80배 이상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평생을 여행하면서도 우리의 별자리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 쉬지 않고 걷다가 지도의 인구 규모에 맞게 그려지지 않은 탓에 단 하나의 도시 블록도 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도 직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행성들의 친숙한 궤도 너머에는 오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광대한 얼음 파편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지구보다 수만 배 이상 태양에서 멀리 퍼져 있으며 태양의 중력 범위의 가장 바깥쪽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태양계의 진정한 끝입니다. 행성들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태양이 결국 발을 뗄 때입니다. 인류의 현재 최대 속도로는 이 구름의 내부 가장자리까지 도달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한 평생으로도 태양을 충분히 떠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우주 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그 영향권 내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비교를 위해 보이저 1호를 살펴보세요.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가장 먼 우주선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태양에서 약 38,000m씩 떨어지고 있으며 태양풍이 별들 사이에 희박한 가스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언론은 이 우주선이 태양계를 떠났다고 보도했지만 중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저 1호는 여전히 태양에 강하게 묶여 있으며 수만 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류가 사라진 후에도 태양의 중력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계속 이동한 결과 약 15억 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인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성과이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의 0.03%에 불과합니다. 프록시마 센추리까지의 여정을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로 축소한다면 보이저 1호는 거의 50년 동안 약 30m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차를 차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빛 자체가 이 차이의 극단성을 보여줍니다. 빛은 초당 약 18만 6천 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데 걸린 시간 동안 빛은 지구를 여러 차례 돌 만큼 멀리 이동했습니다. 바이저 1호의 전체 47년 여정은 약 20시간의 빛 이동에 해당하며 이는 하루도 차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기하학과의 대면입니다. 태양계는 단순히 적당한 공허 속에 떠 있는 행성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사막에 내장된 작은 오아시스이며 우리 가장 대담한 기계조차 거의 기어서 넘나드는 크기입니다. 거리는 여행자를 위해 축소된 것이 아니라 별과 중력, 빛을 위해 축소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탐험의 질문을 새롭게 만듭니다. 문제는 속도를 2배 또는 10배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속도를 10배 올린다 해도 별 사이의 여행은 인간의 한 평생에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배 더 빨라진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성과 별 사이의 간극은 점진적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 여행의 첫 번째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별로의 여행을 상상할 때 본능적으로 더 강력한 엔진, 더 큰 로켓, 더 강력한 연료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진전이 이미 작동하는 것을 확장하는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직선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은 대양이나 대륙을 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넘어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달성할 수 있는 속도로는 인간의 평생은 가까운 우주 이웃을 탐험하기에 간신히 충분할 뿐입니다. 화성, 소행성, 아마도 외행성들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물리학에 묶인 생물학적 생명체에게 실현 가능한 목적지입니다. 별들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도달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가 지속 시간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이 한 평생에 넘을 수 있는 거리는 용기나 자금, 야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공간, 속도,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속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계조차 우주 지도를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엔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자에게 시간 자체가 다르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허점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멀리 도달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제는 거리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를 떠나는 순간 거리는 우리의 본능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땅 위에서는 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긴 산책은 피곤하게 느껴지고 긴 차량 이동은 인내심을 요구하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비행은 시간이 흐르고 풍경이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거리는 노력과 시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두뇌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 연결을 거의 즉시 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우주는 움직임이 아닌 빛으로 측정됩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기준은 마일이나 킬로미터가 아니라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길이 단위이며 약 59조 마일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수조 단위로 측정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이동 범위는 붕괴됩니다. 태양 너머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루스는 4.2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놀랍도록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이웃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거리가 25조 마일이 넘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감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직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태양계를 저녁 접시 크기만큼 축소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델에서 지구는 후추알 크기의 태양을 공전하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 행성인 해왕성은 접시 가장자리 근처를 돌 것입니다. 인류가 직접 탐험한 모든 것은 그 작은 공간에 편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에 있을지 물어보세요. 테이블 위도 아니고 방 안도 아니고 건물 안도 아닙니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별 사이 우주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행성들은 마치 고립된 핀에 꿰인 구슬처럼 별 주위에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그 핀들 사이에는 빛조차 수년이 걸릴 만큼 광대한 공허가 존재합니다. 그 공허 때문에 가장 빠른 우주선들도 가까이에서는 강력하지만 우주적 규모에서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탐사체가 수만 또는 수십만 마일을 시간당 이동한다고 말할 때도 그것은 여전히 행성 규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며 별 사이 공간은 전혀 다른 기하학적 구조를 따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친숙한 거리와 우주적 거리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약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빛은 그 간격을 8분 넘게 걸쳐서 넘습니다. 가장 가까운 화성에 도달하려면 화학 로켓으로 몇 달이 걸립니다. 목성은 수년이 걸리며 명왕성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 발사, 연소, 경로 수정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이동하는 데 불과합니다. 문제는 별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비해 모든 것이 믿기 힘들 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크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지구에 비해 크기 때문이지만 별 사이 거리와 비교하면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떠 있는 미시적 존재일 뿐입니다. 별 사이의 간극은 도시 간의 간격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륙 간의 간격의 수백만을 곱한 것과 같으며 거의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규모 차이 때문에 직관이 너무나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터, 킬로미터, 여행 일수의 거리 이해에 의존하며 진화했습니다. 계곡을 밤전전에 건널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뛰어나지만 4광년이 생존 가능할지 판단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직관의 실패는 우주 여행이 단순히 행성 간 여행의 확장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로켓을 만들어서 결국 바다를 건너는 배들이 더 멀리 나아가던 것처럼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랜드마크로 가득 차 있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는 약 23만 8천 미터의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태양과의 거리와 비교하면 거의 400배나 더 먼데 그만큼 엄청난 거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강역조차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은하계 너머의 공간에 도달할 때쯤이면 더 이상 사물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결혈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공허함은 심리적 함정으로 작용한다. 지나갈 것도 비교할 것도 없는 곳에서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우주선은 몇 년 동안 여행해도 시야가 의미 있게 변하지 않는다. 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목적지는 앞에 고정된 점으로 남아있다. 움직임은 계속되지만 도착하는 느낌은 영원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전통적인 속도로는 은하 간 여행이 단순히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환경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그 여행은 어떤 생물학적 서사를 훨씬 뛰어넘는다. 시작, 중간, 끝을 경험하지 못한다.
오직 출발, 노화, 그리고 도착하기도 전에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 규모의 거리는 당신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 이상이다. 도착의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것이 별들이 닿을 수 있다는 말이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네, 물리학상 내 광년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우주는 가능 여부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가 중요하다. 시간당 수천 마일로 측정한 속도에서는 빈년이 잠긴 문처럼 작동한다. 수만 마일로 가면 벽이 된다. 수십만 마일로 가면 여전히 평생 안에 불가능하다. 빈년을 협상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항해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시간과의 관계를 달리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 깨달음이다. 진짜 장애물은 거리를 단순히 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는 관찰자에게 흐르는 시간과 곱해진 거리이다.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매년 여행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노화하는 것과 같다. 우주는 엄격한 장부를 유지한다. 내 광년은 빛 속도로 4년을 의미한다. 느린 속도는 가혹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물리학은 그 장부를 바꿀 수 있게 한다. 지우거나 속임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부릴 수 있다. 거리는 여전히 거리다. 우주 밖의 관찰자에게 공간은 축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여행자에게 시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압축되기 시작하며 그들이 그 거리를 건너는 데 보내는 생애의 양이 달라진다.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암울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보통 추진력과 평범한 시간으로는 인간의 생애가 태양의 즉각적인 영향권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별들은 시각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끝이 없는 평원 너머의 산처럼 도로도 없는 곳에 있는 것과 같다. 규모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공학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더 빠른 엔진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그 한계 너머에서는 거리와 속도가 압도적이다. 생애 안에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빨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자에게 시간의 성질이 우주와는 달리 다르게 작용해야 한다. 그 생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측정되고 검증된 결과이다. 그리고 그 규칙을 이해하면 인간의 생애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거리는 고정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시간의 굽힘, 시계의 엇박자, 그리고 인간 생애의 한계가 느슨해지는 그 허점을 탐구한다. 처음 보기에는 은하간 여행 문제는 기술적 도전처럼 느껴진다. 거리가 너무 멀면 더 빠른 엔진을 만들어라. 연료가 떨어지면 더 많이 실어라. 여행이 너무 오래 걸리면 효율을 높여라. 이 논리는 지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돛에서 증기기관으로, 프로펠러에서 제트 엔진으로, 풍선에서 행성을 벗어날 만큼 강력한 로켓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이 논리가 깨진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로켓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동일한 근본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법칙으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부유하든 별에 도달하고 싶어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운동의 수학에 내장되어 있다. 그 규칙은 20세기 초 교사인 콘스탄티니가 처음 기록했으며 최초로 우주 비행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통찰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로켓이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질량을 뒤로 던질 수 있느냐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질량을 실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관계는 로켓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폭죽부터 세턴 5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이 방정식은 완만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속도를 한 단계 높일 때마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며 직선이 아니라 급격히 가파른 곡선으로 상승하여 거의 수직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로켓에 숨겨진 함정이다. 화학 추진력은 역사상 모든 원시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한 종류로 연료를 태우고 뜨거운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화학 반응인 수소와 산소조차도 화학 자체에 의해 제한된다. 화학 결합은 한정된 에너지밖에 방출하지 못한다. 깨지고 재결합되면서 엔진을 빠져나가는 배기 속도는 그 한도 내에 머문다.
아무리 뛰어난 공학적 아이디어도 그 한도를 바꿀 수 없다. 화학 로켓의 배기 속도는 수 킬로미터 퍼 초에 머무른다. 이것이 인상적으로 들릴지라도 은하간 여행에 필요한 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연료 역시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은 또 다른 연료를 사용해 가속해야 한다. 이 악순환은 치명적이다. 빛의 속도의 1%도 도달할 수 있는 화학 로켓을 설계하려 하면 수학은 폭발한다. 필요한 연료의 양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게 된다.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크며 은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총 질량보다 큰 것. 더 멀리 밀어내면 그 숫자는 전체 관측 가능 우주의 질량을 초과한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방정식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다. 화학 로켓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화학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분자 결합 내부에 잠긴 에너지는 상대론적 속도가 필요한 것에 비하면 미시적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더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눈을 돌린다. 예를 들어 이온 엔진은 전기를 사용하여 하전 입자를 화학 로켓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배기 속도로 가속시킨다. 폭발적인 추진 대신 이들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밀기를 제공한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그 힘은 누적된다. 이온 추진은 이미 우주선이 화학 연료만으로는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이온 엔진도 단점이 있다. 그 추진력은 놀랍도록 작아서 손에 얹힌 종이 한 장, 무게와 비슷하다. 태양계 내에서 서서히 궤도를 재구성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인간의 생애 내에 큰 질량을 극단적인 속도로 던지는 데는 쓸모없다. 수십 년 동안 이온 엔진을 계속 가동하더라도 성간 거리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은 핵 추진이다. 핵 열 로켓은 화학 불꽃 대신 핵 반응기를 사용한다. 수소 추진제를 극단적인 온도로 가열하여 화학 배기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배출한다. 이는 성능을 2배, 때로는 3배까지 향상시킨다. 냉전 시기에는 핵 로켓이 실제로 제작되고 시험되기도 했다. 그들은 작동했다. 그 기술은 실제했다. 하지만 작은 수치를 2배로 만든다고 해서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핵 열 로켓조차 가장 빠른 속도는 여전히 수만 년이 걸릴 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속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태양계 탐사를 위한 의미 있는 진보이지만 거리와 생존 시간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핵융합 추진은 더 멀리 간다. 핵융합은 원자 핵을 결합하여 화학 반응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것이 바로 별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핵융합 로켓은 화학 엔진보다 수천 배 빠른 배기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 전체 우주선 설계가 엄격히 연구되어 핵융합 추진 탐사선이 빛의 속도 10% 또는 심지어 15%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빛의 속도 10%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편도 40년 이상이 걸린다. 그 속도에서는 시간 팽창이 미미하다. 인간 승무원은 지구의 관찰자와 거의 똑같이 늙는다. 핵융합은 로봇 탐사선의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생명체에게는 실용적이지 않다. 태양 돋친 힘보다는 우아함을 제공한다. 그들은 빛 자체, 즉 태양이나 레이저에서 오는 광자를 이용해 반사면을 앞으로 밀어낸다. 연료도 연소도 필요 없으며 단지 빛의 운동량 전달만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우주에서 입증되었다. 태양에 가까운 곳이나 강력한 레이저로 밀어내는 돛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놀라운 속도, 수십만 마일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빛 압력은 거리와 함께 약해진다. 돛이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가속은 급격히 사라진다. 돛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여전히 너무 느리다. 여행을 뛰어넘는 속도에서도 다른 별에 도달하려면 수천 년이 걸린다. 각 추진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발전을 이루지만 어느 것도 방정식을 충분히 바꾸지 못한다. 화학 로켓은 강력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온 엔진은 효율적이지만 약하다. 핵 시스템은 더 강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핵융합은 더 멀리 가지만 충분하지 않다. 돛은 연료 질량을 줄이지만 힘을 잃는다. 모든 접근법은 같은 벽에 부딪힌다. 생존 시간 내에 성간 거리를 넘기기 위해서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야 한다. 10%, 20%가 아니라 90% 또는 그 이상에 가깝게.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엔진은 완전히 실패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연료나 추진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물체가 더 빨리 움직일수록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직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선형도 아니고 2차도 아니며 재앙적이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주는 더 이상 쉽게 저항하지 않는다. 이 저항은 마찰도 아니고 항력도 아니며 설계상의 결함도 아니다. 이는 에너지와 운동이 연결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단순히 속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과 비슷한 효과를 더한다. 물체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행동하며 각 추가적인 속도 증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엔진은 이 속도에선 단순히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진다. 완벽한 엔진, 낭비도 없고 무한한 효율을 갖추더라도 같은 벽에 부딪힌다. 에너지 자체가 제한 요인이 된다. 우주는 상대론적 운동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부과한다. 이것이 더 나은 엔진 이야기의 붕괴 순간이다. 성간 여행은 마력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시간, 에너지, 운동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때 어떻게 취급하는지의 문제다. 로켓이 실패하는 이유는 원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자와 우주가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생존 시간 내에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엔진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식을 바꾸는 것. 공간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 시간을 압축하는 돌파구. 물리 법칙을 깨지 않으면서 수세기를 수년으로 바꾸는 규칙. 그 돌파구는 존재한다. 그것은 추진 시스템에 있지 않다. 시공간의 구조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공학을 넘어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모두에게 어디서나 동일하게 흐르는 우주적 리듬. 산에서 보내는 초는 계곡에서 보내는 초와 같다. 지구에서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흘렀다. 거리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 자체는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가정은 틀렸다. 1905년 26세의 특허 출원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것을 무너뜨렸다. 빛의 속도는 관측자 모두에게 동일하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순진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폭발시킨다. 만약 빛의 속도가 변할 수 없다면 다른 것이 변화해야 한다. 그 다른 것은 바로 시간이다. 물체가 공간을 통해 움직일 때 단순히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 속도도 함께 바뀐다. 움직일수록 뒤에 남은 시계에 비해 내부 시계가 더 천천히 똑딱인다. 이 현상은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불리며 철학적이거나 가설적인 것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시험되며 검증되어 왔다. 시간 지연은 공간을 통한 움직임이 시간의 움직임을 훔쳐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일상 속 속도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상업용 비행기의 승객은 지상에 머문 사람보다 몇십억 분의 1초 정도 더 늙지 않는다. 원자시계는 차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시간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진다. 빛의 속도의 10%에서는 시간이 거의 느리게 흐르지 않으며 거의 신경 쓸 만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50%에 이르면 눈에 띄기 시작한다. 90%에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심오해진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지연은 폭발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 허점이다. 빛의 속도의 90%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상상해보자. 지구의 관점에서 그 선박은 4광년을 여행하는데 4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 이상한 점이 없다. 하지만 우주선 내부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 지구에서 1년이 흐를 때 여행자에게는 약 5개월만이 지나간다.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속도는 빛을 넘지 않지만 그 거리를 건널 수 있는 생존 시간은 늘어난다. 속도를 더 높이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빛의 속도의 99%에서는 우주선 안의 시간이 지구보다 7배 이상 느리게 흐른다. 지구에서는 70년이 걸리는 여행이 여행자에게는 단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99.9%에 이르면 그 비율은 20대의 1을 넘는다.
수십 년이 밖에서는 사라지고 수년이 내부에서 흘러간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주관적 인식도 아니다. 우주 시공간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우주는 두 개의 시계를 유지한다. 하나는 뒤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중 하나인 쌍둥이 역설을 이끈다. 한 쌍둥이는 지구에 남아있고 다른 쌍둥이는 고속 우주선을 타고 먼 별로 여행한 후 돌아온다. 재회했을 때 여행한 쪽이 더 어리다.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더 느리게 흘러서이다. 이 역설은 가설이 아니다. 원자 시계를 비행기와 위성에 탑재하여 시험해 봤으며 빠르게 움직인 시계가 멈춘 시계보다 뒤처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시간 지연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간 수명의 한계는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질문이 바뀐다. 이제는 목적지가 얼마나 먼지가 아니라 여행자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된다. 충분히 높은 속도에서는 거대한 거리조차도 한 생애 내에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지구의 관점에서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여행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상대성이 우주간 여행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빛보다 빠른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과성을 깨지 않지만 긴 거리를 짧은 생애 안에 넣을 수 있게 만든다. 25광년 떨어진 별로의 여행을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우주선 속도로는 수십만 년이 걸릴 것이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하면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 약 25년, 우주선 내부에서는 약 3년 반밖에 걸리지 않는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빛의 속도 99.9%에서는 같은 여행이 우주선 시간으로 1년 조금 넘게 줄어든다. 여행자는 탐험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생일 전에 돌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지구에서는 50년이 흘러간다. 이것이 시간 지연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유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을 우주간 거리로 확장시키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그 대가도 따른다. 속도를 높일수록 뒤에 남은 모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모든 상대론적 여행은 또한 미래로의 여행이기도 하다. 떠난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문명은 변하고 언어는 발전하며 문화는 흥망성소해 한다. 몇 년밖에 지나지 않지만 여행자는 그 시간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간 지연은 여행자를 보존하지만 그 시대는 버린다. 그리고 우주는 이 특권에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 요구량은 재앙적일 정도로 급증한다. 시간을 느리게 하는 동일한 요소가 우주선의 관성도 증가시킨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의 속도에 접근하는 것은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으며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빛의 속도가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로 남는 이유다. 엔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요구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은 놀라운 것을 허용한다. 바로 빛에 극히 가까운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행자의 관점에서는 거리들이 극적으로 축소되어 보인다. 모두에게 공간이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간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속도에서는 우주는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거리들은 짧아지고 은하는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여 좁혀지는 빛의 원뿔 속으로 몰린다. 시공간이 움직임을 따라 구부러지면서 우주는 시각적으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대성 이론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멀리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상대론적 여행은 시간상 일방통행이다. 설령 공간적으로 돌아간다 해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은 사라졌고 역사는 흘러갔다. 당신은 사라진 순간의 유물일 뿐이다. 이것은 우주여행을 탐험에서 추방으로 바꾼다. 인간의 생명은 여행자가 자신이 온 세계와의 연결을 포기할 의지만 있다면 놀라운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멀리 갈수록 그 포기가 더 완전해지고 어느 순간까지도 상대성 이론조차 더 깊은 구조에 굴복한다. 왜냐하면 시공간은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하들은 공간 자체의 성장으로 인해 흩어지고 있으며 일부 목적지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그것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공간이 특정 지평선을 넘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속도도 그 격차를 메울 수 없다. 상대성 이론은 문을 열고 우주론은 경계를 그린다. 인간의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간 지연과 우주의 큰 규모 모양을 결합해야 한다. 단순히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우주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마지막 지도, 팽창하는 우주, 우주 지평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여정에 부과된 절대적 한계에 직면한다. 시간 지연이 등장하면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주에게는 여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행자에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인간의 생명이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바꾼다. 상대론적 속도에서 생명은 좁은 통로가 아니라 넓어지는 깔때기로 변한다. 더 빨리 움직일수록 같은 생물학적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리를 압축할 수 있다. 공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지르는 데 주어진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능하다. 빛의 속도의 약 90%에 달하면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지구보다 약 2배 이상 느리게 흐른다. 아직 극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지구 시계로 50년이 걸리는 여행이 여행자에게는 20년 조금 넘게 느껴진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은 수십 광년 떨어진 별들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은 점에 불과한 빛의 점들이 장소로 변하고 구조와 움직임, 깊이를 갖춘 영역이 된다. 속도를 빛의 속도의 99%까지 높이면 그 효과는 가속된다. 시간이 약 7배 느리게 흐른다. 우주에서 50년이 걸리는 여정이 여행자에게는 7년의 여정이 된다. 갑자기 한 세대를 넘어서는 거리들이 마치 긴 탐험처럼 축소된다. 사람은 20대에 지구를 떠나 수백 광년 떨어진 별자리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기 전에 도달한다. 빛의 속도 99.9%에 이르면 변화는 거의 초현실적이 된다. 시간이 20배 이상 느려지고 50년은 지구상에서 1000년 이상이 흐른 것과 같다. 한 생물학적 생애 동안 여행자는 1000광년이 넘는 거리를 건널 수 있다. 수백만 개의 별이 담긴 공간의 부피를 넘는 것이다. 이 범위는 이미 인류의 은하 내 위치를 재정의한다. 1000광년 내에는 여전히 별이 태어나는 광활한 성단과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는 고대 성단, 그리고 우리와는 매우 다른 태양 주위에 수많은 행성계들이 있다. 전통적인 우주선으로는 도달할 수 없던 은하의 전체 영역이 한 생애 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 더 멀리 밀고 나가면 빛의 속도 99.99%에 도달한다. 시간 지연이 70배 이상 벌어지고 우주선 시간 50년이 수천 년의 우주적 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속도에서는 26,000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부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긴 생애 동안 여행자는 은하의 거의 절반을 건너 우리 은하에 밀집되고 격렬한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곳에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하늘을 지배한다. 이러한 속도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국소 별자리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은하 여행이 된다. 그리고 속도가 빛에 더욱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구가 붙은 수들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는 계속 커진다. 극단적인 상대론적 속도에서는 한 생명이 원칙적으로 은하 전체 직경을 넘는 것도 가능하다. 여행자는 하나의 나선팔에서 출발해 은하의 반대편에 도달하는데 이는 10만 광년 이상을 건넜지만 나이를 별로 먹지 않는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나온 결과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다. 그런 여정은 단순히 공간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씩 미래로 데려다 준다. 지구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을 것이며 인류 문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거나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여행자가 같은 공간 좌표로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상대론적 여행은 탐험을 시간 여행으로 바꾼다. 그리고 여전히 은하 너머의 지도는 위성 은하에 놓여 있는데 우리 은하를 도는 작은 동반자들이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 둘은 확장된 인간 생명 내에서 도달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별자리 시스템은 저마다의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이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하는 여행으로 탐험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안드로메다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평범한 속도에서는 이 거리는 단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 수백만 년이 걸리는 여행은 어떤 생물학적 이야기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대론적 속도에서 시간 지연 계수가 수만 배로 치솟으면 이 간극조차 압축된다. 원칙적으로 여행자는 수십 년의 개인 시간으로 안드로메다에 도달할 수 있고 수백만 년이 지구상에 흘러간다. 그들은 전혀 다른 은해발을 딛게 되며 낯선 별자리와 함께 태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별을 돌게 된다. 그들이 한때 알던 모든 것은 깊은 선사 시대의 유물이 된다. 이 시점에서 여행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리학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해도 여행자를 매우 먼 미래로 데려가게 되어 지구조차 더 이상 살아있는 세계와 닮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은 이동하고 종은 진화하거나 사라지며 태양은 늙어갑니다. 여행자는 탐험가라기보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집으로 가져올 수 없는 전령이 되어갑니다. 이는 상대성 이동의 진정한 선택의 기로를 보여줍니다. 거리는 극복할 수 있지만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우주를 가로지르면서 점점 더 출발점과 단절될수록 그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의 이동은 놀라운 도달 범위를 가능하게 하지만 연속성은 끊어집니다. 가족, 문화, 언어, 역사가 그것들을 생존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의 간극을 넘지 못합니다. 상대론적 여행자는 단순히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시간선을 벗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지금까지 한 어떤 여행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돌아올 수 있었고 달에 도달했을 때는 떠났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탐험조차도 공유된 시간의 감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동은 그 균형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분리된 차에 살아가는 탐험가를 만들어냅니다. 소규모 스케일, 수십 또는 수백 광년에서는 이 고립이 제한적입니다. 여행자는 인류가 아직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 몇 세기만 더 늙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스케일에서는 은하거리에서도 그마저도 희미해지고 돌아감은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철학적 불가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물리학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회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수명은 별들의 국부 버블을 가로지르며 인간의 미래와 어느 정도 연결된 채 지속될 수도 있고 은하를 넘어 인간이 본 적 없는 환경을 목격하며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으며 은하를 넘나들며 지구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우주적 망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방정식에 의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떤 속도나 에너지, 기술도 극복할 수 없는 우주 자체가 정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확장되고 있으며 먼 은하들은 시공간의 구조가 늘어나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떠나는 여행자가 도달할 수 없는 경계, 즉 사건 지평선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얼마나 오래 살든 그 너머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그 지평선 너머의 목적지는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는 완벽한 상대성 여행자조차도 전체 관측 우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이미 우주 팽창에 의해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어떤 배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이 아닙니다. 광대하지만 유한합니다. 그 한계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든 다른 어떤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규칙에 따라 우주를 넘나드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그것을 허용하며 방정식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 그 값을 치를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수명이 더 멀리 닿을수록 결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경계로 이끕니다. 거리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시간 지연도 아니며 우주의 형태와 운명 자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한계의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결코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의 절대적 경계.
모든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력이 거의 완벽해지고 인간이 빛의 가장자리를 타는 법을 배운다 해도 여전히 마지막 한계, 어떤 엔진도 넘을 수 없고 어떤 연료도 지속할 수 없으며 어떤 상대성 여행자도 벗어날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주는 정적이고 영원하다고 상상되었습니다. 별들은 영구적인 배경에 고정된 점이었고 공간은 변하지 않는 무대에서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주론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공간은 정지하지 않고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단순히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이 풍선 표면에 그려진 점처럼 팽창하고 있습니다. 두 은하가 멀어질수록 그 사이의 공간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이 팽창은 공간을 통한 이동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성장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확장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먼 은하들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를 점점 더 강하게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이름이 이질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며 별이나 은하로 응집하지 않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지속적인 압력처럼 작용하며 시공간을 더 빠르게 늘립니다. 이 가속은 지평선을 만듭니다. 가장 직관적인 것은 관측 우주로 우주 역사의 시작 이후 빛이 도달한 범위입니다. 그 방향은 약 460억 광년으로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크며 빛이 이동하는 동안 공간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시성은 도달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는 더 중요한 경계, 우주사건 지평선이 존재합니다. 이 지평선은 오늘 지구를 떠나는 어떤 여행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무한한 시간과 거의 빛속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너머는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그곳의 목적지들은 어떤 접근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멀리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영원히 접근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떤 미래 기술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핵융합도, 반물질도, 알려진 물리학 내에서 상상된 워프 드라이브도 말입니다. 공간-시간 자체의 확장은 그 영역들을 인과관계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멀리 끌어내린다. 이는 놀라운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은하들, 아마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대부분은 이미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이유는 그 빛이 수십억 년 전에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때 은하들은 훨씬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뻗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게 허용하지만 손에 넣을 수 있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상대론적 속도에서도 인간의 삶이 주관적 시간으로 수백만 광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팽창하는 우주는 엄격한 경계선을 그어진다. 오늘 시작하는 여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우주 영역은 유한하며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암흑 에너지가 계속 팽창을 가속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다. 수십억 년이 지날수록 목적지는 영원히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다. 먼 미래에는 우리와 중력적으로 묶인 은하들만이 겨우 보여질 것이다. 결국 밤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미래의 천문학자들,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오직 자신의 지역 은하만 볼 수 있다. 우주 배경 복사도 감지할 수 없게 희미해질 것이다. 빅뱅 자체의 증거도 사라질 것이다. 우주는 한때 빛나는 구조로 가득 차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작고 빈 곳이며 무시간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멀리 볼 수 있을 만큼 일찍 왔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만큼 늦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질문은 어디에 남는 걸까? 완벽한 상대론적 여행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삶이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은 팽창으로 인해 사라졌다. 한 삶의 궁극적 도달 범위는 인내심이 아니라 우주의 기하학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그 경계 내에서 규모는 여전히 엄청나다.
여행자가 경험하는 인간의 삶은 이론적으로 은하수의 광대한 부분을 넘볼 수 있다. 인근 은하들에 도달할 수도 있다. 수백만 광년을 횡단하며 오늘날 망원경에 잡힌 고대 빛으로서 존재하는 우주 구조를 목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은 항상 비대칭적이다. 여행자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주변 우주는 빠르게 나이든다. 떠났던 시대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심지어 지구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며 때로는 다른 종족, 때로는 전혀 다른 행성일 수도 있다. 상대론적 여행은 탐험을 미래와의 일방적인 대화로 만든다. 이는 모든 물리학 아래 숨겨진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우주는 여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돌아오기를 금지한다. 의식을 다닐 생물학적 수명 내에서 놀라운 거리만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대가로 연속성을 포기해야 한다. 멀리 갈수록 당신은 기원, 역사, 공유된 시간과 완전히 분리된다. 이 의미에서 인간의 수명 한계는 광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연결로 측정된다. 한평생이 가까운 별들에 도달하면서도 여전히 인식 가능한 문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멀리 도달하여 신화에 이를 수도 있다. 도달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이르러서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물리학이 허용한다. 어느 것도 그것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술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실제로 얼마나 멀리 여행할 수 있을까? 태양을 조금 벗어난 곳까지만이 아닐까? 가까운 미래의 추진 기술로 고급 엔진을 갖춘 태양계 외곽까지 별들 근처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우주를 넘나들 수 있다. 상대론적 기술로 은하 전체를 넘나들며 시간 자체의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떤 여행자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한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은하 규모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계절처럼 지나가는 서사시를 경험하며 어떤 신화나 전설보다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공간의 정복이 아니라 시간과의 협상이다. 별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변화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답이다. 인간의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우주를 가로지를 수 있지만 그만큼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상을 좋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큰 힘이 되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